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어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특히나 다우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8,000선 붕괴됐었죠. 오늘도 역시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는 기업 실적, 경제 지표,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부양책 소식이 되겠는데요. 이런 요인들에 주목한 채 오늘 혼조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겨울철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유럽에서도 다수 국가가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4분기 경제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시장 하락 재료였습니다.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후로 특별한 업데이트 사항은 없습니다. 어제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이 트위터에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대선 전 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밝혔고 다만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의 협조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발표된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도 시장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비 지표는 부진했지만 다행히 기업 투자 지표는 양호했습니다. 상무부는 9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인 0.4%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되겠고요.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9월 1% 늘었습니다. 반면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달보다 하락하며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오늘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AMD가 경쟁업체인 자일링스를 39조 원에 인수하게 된 건데요. 이 소식에 자일링스가 8% 오르는 한편 AMD의 주가는 4% 떨어졌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많았는데요. 3M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했고 캐터필러는 매출은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둘 다 3% 하락했고요. 여기에 보잉까지 3.5% 떨어지며 다우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 쇼피파이와 아마존이 각각 3%, 1.7% 올랐는데 코로나 확산세에 수혜를 입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반면 항공주는 떨어졌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델타 항공 모두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전장 대비 0.8% 떨어지며 27,463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유일하게 올라줬죠. 0.64% 상승한 11,431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도 역시 1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3,390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뚜렷한 상승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없었던 오늘장 마감 상황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앞서 시황 봤던 것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내려주세요. 네, 일단은 비교적 양호한 기업 실적 그리고 M&A 뉴스 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는 못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평균 수치가 연일 최대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상 대선 전에는 좀 무산된 재정부양 법안 통과라는 그런 인식이
소식이 시장에 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슈가 좀 재부상하다 보니까 집콕주가 강세를 보이고 이른바 리오프닝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좀 재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세부 업종으로도 전자상거래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전체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 CFRA라는 기관에서는 1944년 이후에 이 대선 전의 마지막 8일 캘린더 이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2.5% 상승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상승 확률이 19차례 중에서 17차례나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딱 그 시기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연 역사를 좀 다시 한번 반영하면서 상승 무드를 탈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지난 밤 사이에 약 2% 넘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주간 API 원유 재고가 발표되면서 그 상승 탄력을 크게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API 주간 원유 재고가 457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원유 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39.7달러까지 오르던 것이 현재는 38.96까지 이 상승 탄력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1% 정도만 상승으로 유지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38.95에 선물시장 마감이 됐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0.2% 정도 소폭 상승했는데 달러 약세의 여파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은 0.22% 오르면서 1909.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0.8%의 선마저 깨지는 모습이었었고요. 0.775%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달러 인덱스는 그나마 조금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 강세로 가진 않았는데 지난밤 사이는 0.01%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죠. 93.0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이 달러는 쉽사리 약세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93까지 올라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미국인들의 미래 경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날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10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에 101.3에서 100.9로 하락했고요. 상승을 점쳤던 컨센서스에 굉장히 좀 못 미친 그런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부 지표를 좀 보면요. 현재 경기 상황을 판단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98.9에서 104.6으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향후 6개월간의 그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2.9에서 98.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적은 숫자의 지금 소비자들이 앞으로 6개월간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 그리고 일부는 더욱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날 발표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의 미국에서의 3차 유행이 심해지기 전에 집계됐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워치에서는 11월 지표는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수치가 132.6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그리고 여전히 높은 실업률 같은 그런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2020년 이 남은 몇 달에 이 경기 회복세가 좀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만한 요소가 좀 적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됐던 다른 경제 지표들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인 이 3분기 미국의 GDP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 내구재 수주 지표가 발표가 됐죠. 전달 대비해서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컨센서스 0.4% 증가를 좀 상회하는 굉장히 양호한 수치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국방 분야를 제외한 수주 같은 경우에는 3.4% 증가를 했고요. 운송 부문의 수주가 4.1%
10%나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지표 호조를 견인을 했는데, 근데 이 같은 운송업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도 0.8%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 0.4% 증가보다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9월의 내구재 수준은 후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될 3분기 경제 성장률에는 좋은 쪽, 즉 내구재 수주만 이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를 하는 GDP 나우에서는 10월 27일, 그러니까 이날이 되겠죠. 3분기 성장률을 이제 36.2%로 점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상치였던 35.3%보다도 더욱더 좋은 3분기 성장률 지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대선을 약 일주일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는 또 어떤 경제 전망이 또 펼쳐질지 경제 전망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임박한 대선인데 지금 바이든이 큰 폭으로 물론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은 생각보다 좀 치열할 것이다라는 인식도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석이 여전히 좀 쏟아졌는데 도이체방크에서 시장이 아직도 바이든의 당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러의 추가 약세 여지가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바이든 당선 시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좀 야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도이체방크에서는 투자자들이 이 대선과 같은 대형 이벤트에 앞서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이 같은 요소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그리고 대선 이후에 오히려 달러 약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3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광고 산업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과 트위터가 일제히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외신의 첫 번째 줄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놀라울 만큼 빠른 광고 시장의 회복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첫 줄을 썼는데 이 4개 기업 모두 디지털 광고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죠. 팬데믹 당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광고 비율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광고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들의 기업도 실적도 좋을 것이란 전망인데 다만 모든 기업의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광고를 많이 실었느냐 그 광고 의존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행 산업의 광고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런 빅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여행 산업은 아직도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 시장 매출이 크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어떤 산업의 광고의 의존도가 높느냐에 따라서도 기업 실적은 좀 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는 스냅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광고 매출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약 2월 수준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정도 수준까지 다가서게 된다면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의 주가는 월가의 예상치에 비해서 2에서 12%가량의 업사이드는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코로나로 불안한 시장에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실적으로서 시장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목요일쯤이 되면은 빅테크 빅4라고 할 수가 있죠.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완료하게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자상거래 호조 지속 그리고 광고 시장 회복 덕분에 어떤 그 수혜를 증명할 것이다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기업별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주안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프라임데이 실적이 포함이 되지 않을 예정이죠. 이런 것들이 전년과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의 회복에는 좀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3분기 간에 팬데믹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팬데믹 수혜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세 둔화를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2의 판매가 반영이 될 앞으로의 좀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 관련 광고 이 얘기가 이 기사에서 내용으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알파벳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지난해 검색 광고 지출에서
여행 관련 비중이 이마케터에 따르면은 10.9%나 됐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심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다만 BMO 캐피털 같은 기관에서는 기대치가 가장 낮고 그리고 유튜브 등의 사업에 대한 시장의 좀 이 기대 그리고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감안을 할 때 알파벳을 오히려 좀 가장 선호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같은 역발상 의견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가상화폐와 관련한 외신 소식들을 전해드렸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JP모건 체이스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JPM 코인을 이번 주 처음으로 상용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비트코인 역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역시도 1년 내 최고치 신고가를 썼습니다. 13,650달러에 현재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JPM 코인은 우선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형 기술 고객이 전 세계에 대금을 지불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 오닉스라는 별도의 사업부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에 이미 직원 100여 명가량이 관련 업무를 배정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JP모건에서도 가상화폐 사업을 점차 나가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JP모건 측은 가상화폐 사업은 기존의 이 기관 간의 결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해결을 한다면 이 과정에서만 수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경우 수표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도 75%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꽤 이전부터 이 다국적 금융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싸고 비효율적인 금융결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미국만 하더라도 중앙예탁 이 청산기관이 연 1,600조 달러에 육박하는 금융결제 처리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많다고 알려져서 전 세계라면 이런 문제점이 더욱더 많아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페이팔이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JP모건에서 JPM 코인을 내놨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런 이 관심이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날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주가는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그 말씀해 주셨듯이 페이팔이 가상화폐 도입을 했을 때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사용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프 리서치라는 IB에서도 페이팔이 비트코인 거래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로부터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한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시장의 반응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수요가 대박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MD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이링스 인수에 4% 하락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비자의 플레이드 인수를 두고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팀장님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소니네요. 네, 출시를 곧 앞둔 게이밍 콘솔 이 신제품 플레이스테이션 5의 수요가 대박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에 미국에 상장된 소니의 주가가 오늘 좀 올라줬습니다. 로이터에서는 사측에 따르면은 11월 12일 공식 출시를 앞둔 사전 예약 추이를 좀 근거로 해볼 때 PS5의 수요가 매우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을 실었는데요. 소니의 게임 부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짐 라이언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CEO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PS5의 첫 12시간 동안의 사전 예약 규모가 전작이었던 PS4의 첫 12주간의 사전 예약 규모에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PS4를 1억 대 이상 팔았던 소니 같은 경우에는 우월한 그래픽 그리고 사운드 여기에 조작 반응으로 좀 무장된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등의 신작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게이머들이 이번에 콘솔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PS5 출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게임 수요가 급증하는 또 동시에 어떤 유통 채널이라든지 게임 개발 그리고 생산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라이언 CEO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일 출시일에는 PS5를 사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말 쇼핑 시즌 공급에 최대한 또 맞출 것이다라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소니 외에도 이 플레이스테이션 5 출시에 따른 수혜주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AMD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이밍 콘솔인 엑스박스에도 고속 프로세서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리사수 CEO 부임 이후에 이 같은 AMD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게이밍 콘솔에 이제 프로세서를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디오 게임 시장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간에는 이 스토리지용으로 HDD를 썼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으로 SSD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낸드 플래시 관련주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 콘솔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도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콘솔 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소니의 앞선 이 11월 10일에 엑스박스 X와 그리고 저가형의 S가 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7년 만에 이제 콘솔 대전이 열리는 셈이 되는데요. 지난 2000년에 처음 엑스박스를 출시를 해서 플레이스테이션 2에 도전했던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판매량이 2,400만 대 대 1.5억 대였습니다. 거의 참패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이후에는 엑스박스 360을 또 출시를 했는데 PS3의 판매량이 거의 근접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좀 패배를 했었고요. 세 번째 도전이었던 엑스박스 1과 PS4의 그 대전에서도 소니가 완승을 거뒀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이 대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팬데믹에 따라서 게이밍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웃을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하면서 이 대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MD가 지난밤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호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일링스라는 경쟁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일단 AMD의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이 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나 크게 성장했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주당 41센트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배가량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AMD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는데 경쟁 업체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발표됐기 때문이었었죠. 아직 규제 당국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만약에 인수가 완료된다면 AMD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중 하나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힌 이후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AMD도 이 자일링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AMD와 엔비디아가 인텔을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AMD의 CEO인 리사 수는 현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매출 성장을 극대화시킬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일링스의 인수를 단행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렇듯이 인수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AMD에서도 나타난 것 같은데 팀장님 일단 이번 AMD의 그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원래는 AMD가 이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죠. 근데 예상과는 좀 달리 인수 발표와 함께 실적을 좀 미리 발표를 했는데 자일링스 인수를 좀 상쇄할 만한 호시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가 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혼조된 그런 이 반응이 나온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스퀘어나라는 IB에서는 AMD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로소 인텔과 또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같은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앞서서 근데 딜 보도 당시에 그러니까 딜이 성사되기는 전이고 그리고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 RBC 같은 경우에서는 자일링스가 지금 본 사업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리사수 AMD CEO 같은 경우에 이런 큰 규모의 인수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인수가도 조금 비싸다라는 평가를 내린 바도 있었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또 트루이스트
이스트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는 앞서 인텔도 역시 FPGA 기업인 알테라를 인수를 했었는데 시너지 효과가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 AMD의 자이링스 이 인수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라는 경계감을 내비친 바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제 장혜진 앵커가 골랐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카드 결제 네트워크 기업이죠. 이 비자입니다. 사실 비자는 코로나19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이 적극적인 M&A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경기 방어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올 초에 인수한 핀테크 스타트업 이 플레이드 인수와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비자는 이날 1.5% 넘게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플레이드는 에이콘스나 차임, 벤모 등 다양한 핀테크 업체와 금융기관 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벤모 계좌를 설치할 때 이 플레이드가 사용자 은행 계좌를 벤모 계좌에 연결을 시켜줘서 지출 내역이나 저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미국 내 대부분의 대형 핀테크 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핀테크 기업을 비자가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조 원 가량의 인수를 했는데 기업밸류 2배를 당시에 주고 인수를 했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외에도 어스포트나 램버스, 페이웍스 등 핀테크 기업들을 줄줄이 인수했는데 이것이 결제 시스템 그 생태계를 독점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무부는 인수건과 관련해서 이 비자가 플레이드를 인수함으로써 결제 서비스 업종에서 초기 경쟁을 제한시킬 수 있다며 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소송을 제기할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진 않은 상태고요. 비자와 플레이드 측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비자의 이번 반독점 이슈 사실 이날 주가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악재로 작용할 듯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플레이드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을 당시에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에 이제 핀테크를 융합하는 것을 좀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비자의 향후 사업에 플러스 알파라고 봤던 그런 시각을 감안한다면은 이렇게 인수가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비자도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아마도 월별 결제 수요와 관련한 결제액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어떻게 반영됐을지가 이런 이 반독점 이슈와 더불어서 비자의 향후 주가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